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전주대학교 식품경영 커플링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지역 맞춤형 단기 현장 학습의 NCS 교육 중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 즉 NCS에는 기초 직업 능력 모듈이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가지가 우리가 보통 핵심 능력이라고 해서 거의 모든 시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능력들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나머지 7가지 능력 중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를 더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기초 직업 능력 모듈에 대해서 5개 내지 6개 정도의 분야에 대해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개발, 대인 관계, 조직 이해, 개인의 어떤 조직에서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요. 기술, 정보, 자원 관리, 이렇게 기술력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크게는 3가지 정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3가지가 핵심 능력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능력이고요. 저희가 이번 NCS 강의 동안에 이 3가지 능력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 3개의 핵심 능력 중에서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 제시하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학습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우리나라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10가지 기초 직업 능력 가운데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능력이죠.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문서를 읽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간단한 외국어 자료를 읽거나 외국인의 간단한 의사표시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기초 직업 능력으로서 모든 직업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직업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문서를 읽거나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외국어로 된 간단한 자료를 이해하거나 외국인의 기본적인 의사표시를 이해하면 경쟁력 있는 직업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요. 사기를 진작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팀워크가 향상이 되면서 업무에 대한 능률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의사소통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업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은 기획서나 보고서, 공문서 등을 작성하는 문서 작성 활동이지만 문서 작성을 위해서는 작성하고자 하는 문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문서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동료에게 묻고 듣고 그러한 의사 표현 또 경청 작업이 필요합니다. 간혹 작성하게 되는 문서가 외국의 회사에게 보내는 문서인 경우에 업무를 협력하는 외국인과도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간단한 문서를 이해하거나 전화통화 정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 생활을 함에 있어서 직업인에게는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으로서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으로서 경청 능력과 의사 표현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기초 외국어 능력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로 작성된 글이나 그림을 읽고서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판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목적과 상황에 적합하도록 아이디어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직업인이 갖춰야 할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직업 생활의 대부분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화 메모서부터 고객을 위한 예산서, 주문서, 직장 내 의견 전달을 위한 보고서, 공문서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능력으로서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은 직업인으로서 업무에 관련된 문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하고 종합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문서를 시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능력으로 꼭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가장 오래된 방법이죠. 사람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의사소통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자신의 일상에서 75%의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서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의미를 파악하며 이에 적절히 반응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설득력을 가지고 표현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기초 외국어 능력은 빼고 이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문서 이해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문서 중에서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문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장 내에서 많은 문서를 보고 작성하는데 수많은 정보 중에서 알맞은 정보를 빨리 이해하고 찾아내는 능력이 개인의 업무 능력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문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될 문서는 공문서. 이 공문서는 정부 행정기관에서 대내적 또는 대외적인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부기관이 일반 회사 또는 단체로부터 접수하는 문서 및 일반 회사에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작성하는 문서도 역시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규격이 엄격하고요.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작성을 해야 되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문서로서의 기능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서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무언가를 제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문서 형태로 만들어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요구사항 등을 잘 전달해서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문서가 기획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안서입니다. 공문과 같은 형식인데 회사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해서 흔히 사내 공문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고서입니다. 특정 일에 관한 현황이나 그 진행 상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다섯 번째 설명서는 대개 상품의 특성이나 사물의 성질, 가치, 작동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여섯 번째 보도자료,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각종 단체 등이 언론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보가 기사로 보도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료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소개서, 개인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입사 동기와 근무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문서입니다. 여덟 번째 비즈니스 레터, 보통 이메일의 형식을 갖고 있겠죠. 사업상의 이유로 고객이나 단체에 편지를 쓰는 것이며 직장 업무나 개인 간의 연락,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문서이지만 제안서나 보고서 등 공식적인 문서를 첨부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공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비즈니스 메모. 업무상 필요한 중요한 일이나 앞으로 체크해야 될 일들을 메모 형식으로 작성해서 전달하는 글입니다. 공문서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부패방지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수신자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신자는 여기 있습니다. 부패방지공간, 부패방지시민모임, 기업홍보부, 정의실천 모임, 이렇게 받는 곳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수신자를 여기다 적지를 못하고 밑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2006년 부패방지평가보고대회 개최 알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다 관례적으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런 인사말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참여정부 3년간의 부패방지 성과를 돌아보고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2006년 부패방지 평가보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최하니까 수신자들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나오겠죠. 3번,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사준비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장은 추후 별도 송부 예정임. 이렇게 공문이 있고, 보통은 첨부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일부, 협조해 줄 사항이 무엇인지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 부패방지위원회 회장, 연락처 같은 것들이 쭉 되어 있고, 또 가끔은 여기에 이제 기한한 사람들의 사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일반적인 편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리고 제목, 인사말,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참고 자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문을 한번 작성해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공문을 작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부처의 공문을 가지고 그것을 흉내내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문을 만드는 것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다른 공문을 참조해서 만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음은 기한서의 예입니다. 이것은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문이었고, 이것은 기업 내에서 발행하는 공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발행하는 기한서들은 그것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 일자와 문서 번호, 기한한 부서, 기한자들을 꼭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뉴스레터 발행의 건, 내용, 요구사항,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 별첨, 첨부 견적서 일부 끝, 이런 것이 기한서로 되어 있으면 사내 기한서에는 결제 라인에 따른 이 결제권자들의 결제란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 기한 자체가 전자결제로 되어 있어서 직접 이렇게 작성해서 도장을 다 받는 경우는 없고요. 이런 정도를 형식에서 작성을 해서 전자결제를 받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문서 작성 능력은 직업 생활에서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직업인은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잘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해야지만 조직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과 목적에 맞는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서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업무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도 상황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서 작성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록. 여러분 회의록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의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죠? 답은 당연히 그 전에 선배들이 어떻게 회의록을 작성했는가를 보고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제가 회의록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에서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는 회의록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입니다. 대학평의원회가 뭔지 다 아시죠?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지원생님들 그리고 외부 인사들로 이루어져서 학교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심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보시면 2020년도 5월 18일 날 열렸던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위에는 일시와 장소와 참석자를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안건이 되어 있고요. 자, 적는 형식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양식이 이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개인별로 다 쓰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의장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의장이 어떤 말을 했고요. 말한 내용을 요약해서 적은 것입니다. 의장, 간사 이렇게 되어 있고 기획처장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의원들인데 의원들의 실명을 적지 않고 1번, 2번으로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기획처장이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질문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뭐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있던 내용들을 다 개인별로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책임 소재나 그리고 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적인 의견을 따로따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사회입니다. 우리는 신동아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인데요. 신동아 학원 이사회에는 홍정길 목사님이 이사장이시고요. 우리 이호인 총장님, 그리고 홍순직 비전대 총장님, 그리고 나머지 이사분들이 계십니다. 일시와 장소와 참석자는 다 적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안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건이 많다 보니까 회의를 개인의 발언 형태로 적지를 않고요. 안건에 따라서 설명을 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과정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두 가지 형식이 있다는데 이해를 하시겠죠? 아까처럼 개인 발언을 중심으로 적은 경우가 있고 안건 중심으로 요약해서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했던 회의록의 형식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 형식으로 적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문서의 종류를 파악하고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형식에 맞춰서 적으면 됩니다. 그 내용의 대상, 목적, 시기, 그리고 알리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적으면 되는데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는 공문서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작성한 사람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이 그 문서에 그대로 전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 내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도 표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장문맹 많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S대에서 신입생 대상 글쓰기 수업을 하는 강사 이모 씨는 학생들의 과제물을 볼 때마다 난감하다. 항상 학술적으로 써달라고 강조하지만 의뢰 과제물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무 이성적이다. 그냥 일단 쓰고 보련다. 참 거시기하다처럼 수준을 의심케 하는 표현이 난무한다. 이 씨는 1000자가 넘는 글이 한 문단인 경우도 있고
문단에 처음 한 칸은 띈다는 원고지 사용법의 기본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채팅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익숙해서인지 많이, 뭐든지, 묶여 있던 처럼 소리나는 대로 적은 표현이나 심지어 이모티콘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생들의 틀린 글쓰기가 심각하다. 디지털 세대의 잘못된 글쓰기에 대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개선은커녕 악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도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각 대학에 따르면 연세대는 신입생 사이의 글쓰기 수준 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판단, 내년 1학기부터 신입생을 기초, 중간, 고급반으로 나눠서 수준별 글쓰기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학술적 글쓰기, 예술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 과학 글쓰기 등 고급 글쓰기 과목을 새로 개설해 심화 교육을 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아예 이달 초부터 글쓰기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성대는 지난해 글쓰기 첨삭 지도형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 국어 작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과제물을 온라인에서 지도하고 있다. 서울대는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는 온-오프 글쓰기에 관한 상담 및 리포트 작성법 등에 관한 워크숍을 열고 있다. 숙명여대도 6년째 의사소통개발센터에서 글쓰기 상담과 연구를 진행 중이다. 서울대 기초교육원이 5일 개최한 제1회 대학 국어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이 대학 최명옥 국문과 교수는 객관식 위주의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독서와 깊이 있는 사고를 하지 못한 탓에 대부분 학생들은 분명한 글을 쓰지 못하거나 질문의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며 다른 거 필요 없이 문단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쓰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생각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골라 정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맞춤법, 띄어쓰기 등 글쓰기 기본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같은 대학 장소원 국문과 교수는 저학년일수록 사고의 흐름에 맞는 글의 전개를 위해 문단을 적절히 배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며 반복적으로 글쓰기를 연습하고 고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향상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대학 글쓰기 교육을 완전히 새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화여대 한수영 국문학 강사는 글쓰기 교육의 초점이 맞춤법이나 어법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만 맞춰져 있다며 생각하는 훈련을 함께하지 않으면 국합반 같은 기술자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한국일보 2007년 10월 7일자. 다음은 문서 작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라는 것은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편지, 메모, 공지사항 등 문자로 구성된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직업생활에서도 다양한 문서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문서 작성은 업무와 관련된 일로 조직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 문서 작성은 개인의 의사표현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가정으로서의 업무일 수도 있지만 이를 넘어서 조직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서는 왜 작성해야 하며 문서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 하는지 명확히 한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하는 개인의 사고력과 표현력이 총동원된 결정체이며 문서에는 대상과 목적, 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획서나 제안서 등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문서는 대상과 목적과 시기가 포함되어야 하고 가끔은 기대효과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총동원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직업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조직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전체의 흐름이 일목요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핵심 사항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에는 품이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격이 필요하고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명료하고 설득력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장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세련돼야 되고 인상적인 레이아웃을 갖고 있어야지만 잘 읽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 생활에서 요구되는 문서는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되고 내용에 따라서 문서의 성격이 달라지고 또 그에 따라서 구성도 변합니다.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 사항은 요청이나 확인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 내용에 대한 요청이나 확인을 요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서 내가 아니라 다른 부서 차원이나 회사 차원으로 더 나가서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확인이나 요청을 요구해야 될 때 대개 공문서 형식으로 작성을 하면서 공문서는 공식적인 문서를 의미하는 만큼 일정한 양식과 격식을 갖춰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경우, 직업생활 중에서 회사 차원이나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정보를 제공해야 성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제공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각적인 자료의 활용이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정보 제공을 위한 문서는 신속하게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입니다. 다음, 업무에 대한 제안이나 기획을 해야 될 때 회사의 중요한 행사나 업무를 추진할 때 대부분 제안서나 기획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약속이나 추천을 위한 경우에도 문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문서 작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문서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면 끊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끊어서 문장을 짧게 만들고요. 문장 표현이 되도록 기교를 피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쓴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글은 좋은 글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우회적인 표현이나 현혹적인 문구는 되도록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유시민이 그렇게 얘기했죠. 글을 어렵게 쓰는 사람은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하지 않은 경우 한자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문서 의미 전달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용 한자의 범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의 문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간결체로 작성합니다. 문장 표현 시 되도록 간결체로 쓰는 것이 의미 전달에서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적절하게 행하고 단락을 나눠서 문서가 난잡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알맞게 행과 단락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긍정문의 형식으로 써야 됩니다. 부정문이나 의문문의 형식은 되도록 피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간단한 표제를 붙입니다.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표제를 붙이는 것도 상대방이 쉽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문서의 주요한 내용을 먼저 쓰도록 합니다. 부괄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론을 먼저 쓰도록 하는 것이 직업 생활에서 문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두 개의 예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이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온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회사의 클레임은 178건입니다. 그 중에 제품 불량이 46건, 부품 결함이 22건, 배송 문제가 21건, 인적 대응 문제가 62건, 사용 불편이 16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의 올해 클레임 발생 현황은 전체 178건인데 그 중에 인적 대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제품 불량이었습니다. 한눈에도 잘 보이고 있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훨씬 더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겠죠. 그림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위에 그림이 없이 아래에 기사만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 곡물 가격 동향에 따라서 보니까 인도분 밀 선물 가격은 톤당 296달러에 거래됐다. 이것은 지난달에 비해서 68% 급등한 것으로 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랐다는 얘기가 듣고 있지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대두와 밀과 옥수수 어떤 것이 급격하게 올랐고 어떤 것은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국제 유가도 계속 뛰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76.5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금 76.56이 중요하긴 하지만 오르지 않고 내리는 추세였다가 갑자기 오르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도 한 번에 그림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할 때 그림을 같이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유효합니다.